네. 자리에 그럼 저희 먼저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감독의 작품인데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지금 오늘도 이제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펜하이머가 또 네, 같은 이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어렵게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시민 감독 정우성 감독님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 이런 얼굴들 좀 많네요. 네. 무대 인사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건데 배우 정우성을 덕질하다가 감독 정우성의 덕질까지 연결이 된 신 여러분의 기분도 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감독님이 뭐 이렇게 길게는 얘기 안 하셨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김성수 감독님께 또 네,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또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정우성 씨가 그 배우에서 이제 감독이 되겠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충무로가 다르죠. 네, 그리고 그 태양은 없다 할 때쯤에 정우성 씨가 자기가 쓴 시나리오를 보여줬는데 그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정우성 씨가 감독이 되기만을 기다렸고 또 촬영장에도 갔었고 그 영화를 보호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봉하고 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날 만큼 강력한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 순간이 오기를 너무 기다려서 그런지 너무 감개무량하고 그리고 특히 이런 지구의 자리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게 더 영광스럽고 감동입니다. 네. 김성수 감독님께서 사실 감독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그 작품을 보셨어요. 지금 막 따끈따끈한 품평이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감독님이 이제 그 처음 작품 보셨을 때 제가 제일 귀에 꽂혔던 말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이 영화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인 것 같은데 지금 그 놀이기구에서 아직 내리지 않으신 거 맞으시죠? 네. 두 번 보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두 번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편집할 때도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제 며칠 전에 그 시사회 때 보고 오늘 이제 저 뒤에서 봤는데 저희들은 이제 다른 관객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영화를 보는 게 이제 거의 일이잖아요. 그 직업이고. 근데 이 관습적으로 보는 영화랑 너무 언어가 새롭고 특이해서 저게 왜 저렇게 전개가 내 예측이랑 다르게 되지 하는 거를 좀 놀라면서 봤는데 오늘은 보면서는 이제 저게 저래서 저렇게 찍었구나. 저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그 퍼즐을 맞춰가는 네. 그런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나게 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확인 작업, 꼼꼼한 확인 작업으로 또 재창하려고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우성 감독님 사실 이제 그 많은 분들에게 영화를 이제 그 공개를 하는 것에 긴장도 있었을 테고 설렘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감독님과 또 이렇게 같이 작업한 배우로서 작업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 사이에 영화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은 우리가 진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견을 나누시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그래서 김성수 감독님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품평이 굉장히 기대되기도 하셨고 걱정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걱정은 안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뭘 찍더라도 가장 자연스럽고
제가 이제 감독이란 타이틀 이채임 앞에 가는 순간을 가장 누구보다도 기다려주시고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주실 분이고 그리고 가장 허심탄회하게 애정을 갖고 말씀해 주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막 누구보다도 더 어떤 분 누구보다도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분이죠. 네. 그래서 실은 이제 그 편집본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우리는 정말 가닿지 못했던 그 지점이죠. 현장에서 정우성 감독님이 연출을 하시는 거를 가장 먼저 보신 분이 또 김성도 감독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여쭤봤죠. 그 정우성 감독님한테 김성수 감독님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와, 정우성 감독 멋지다 이러셨대요. 이거는 정우성 감독님의 그 멘트셨는데 제가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조금 그 강도가 약하긴 했었어요. 근데 김성수 감독님 그때 현장에서 본 정우성이라는 감독 어떻게 보셨었는지 늘 관찰 당하시다가 놀랐던 건 우성 씨가 너무 말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고 굉장히 말라 보여서 원래 우성 씨가 그 영화 촬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완전히 촬영에다 맞춰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 좋은 상태, 그러니까 뭐 특히 다음날 촬영이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거가 되게 엄격한. 그러니까 뭐 자기 관리의 어떤 뭐 거의 뭐 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배우인데 현장에 왔을 때는 이제 그 감독으로서 이렇게 이제 특히 액션 장면 찍을 때였어요. 제가 처음에 몇 번 봤었는데 처음에 봤어요. 그 카이조 호텔의 그 이제 로비에서 액션 그 카액션 하는 찍는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그 초췌하고 살이 많이 빠지고 항상 현장에서의 배우로서의 정우성 씨는 온화하고 편안하고 이제 차분하고 오히려 스텝이나 다른 배우나 이제 감독한테도 항상 이렇게 좀 좋은 그 기운을 주려고 그러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감독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보고 속으로 좀 고소한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내 입장을 이제 알겠지 약간 이런. 근데 정우성 감독님 그 어떻게 보면은 김성수라는 보호자가 없이 촬영을 하시면서 또 겪게 된 그런 이제 그 초치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 정우성과 감독 정우성의 밸런스를 진짜 맞춰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액션 장면 보다가 다시 이렇게 또 가서 연기하고 다시 카메라 앞으로 오고 이게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셨나요? 네. 그렇죠. 네네. 돌이켜보니까 이제 해야 되니까 한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제 촬영 분량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의 이 마음의 가벼움이 야 이게 배우가 입는 의상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웠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달라요. 근데 이제 뭐 많이 말랐다고 하는데 이제 말라가는 거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계속 끊임없이 이제 출연도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또 다음 촬영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되고 이제 머리가 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칼로리 소모가 제일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칼로리 소모가 크게 일어나니까 이제 점점 날아갔던 것 같은데 사실 연출할 때 이제 초췌해진 모습과는 상관없이 마음은 굉장히 즐거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에너지가 가장 좋은 감독님 중에 한 분이 김성수 감독님이시거든요. 네. 저는 그 감독님이 뿜어내는 현장의 에너지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그 에너지의 현장 나도 만약에 연출을 한다면은 저런 에너지를 갖는 감독이 돼야지라는 어떤 그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현장을 정말 즐기세요. 저도 이제 그걸 흉내낼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즐기는 타입이라서 아마 그런 감독님의 에너지가 좋게 보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감독님과 같은 어떤 현장에서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감독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마치 또 현장에 오셨을 때는
그렇게 말라갔던 초췌한 인상이 이제 아끼시는 마음에 가슴 아파서 그게 인상 깊은 이미지로 각인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우성 감독님은 생각을 하셨지만 그 감독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그래 내 입장을 이제 알겠지 하는 고소한 마음으로 없잖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김남길 배우님을 만나셨는데 정우성 감독님이 김성수 감독님을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 김남길이 정우성이라는 감독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스텝과 배우를 모두 책임지고 현장에서 저렇게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무게를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마찬가지의 모습을 김성수 감독님께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거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우성 씨는 방귀를 드시는 건가요? 네. 방귀가 아니라 우성 씨는 제가 제일 좀 동료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조금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엄살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 찍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성 씨 그런 소위 그런 현장에서의 애티튜드가 되게 유명한데 아파도 아프다는 말 안 하고 부러져도 그거를 다쳤다라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참 찍다가 보면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어디가 부러지고 막 이러는 거. 진짜 이거는 여러 현장에서 있었고 여기 우성 씨 팬분들 계시니까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영화 감독이 이제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액션을 찍으면서 연기를 하면서 또 그거를 자기가 그 장면에서 빠져나와서 그걸 또 객관화돼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몸을 던져서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사실 액션 찍을 때는 감독들이 되게 이제 좀 예민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우성 씨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나올 때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리고 남 탓하는 경우도 없고 그런 거를 다 자기가 안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 와 너무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감독님 이번에 근데 새롭게 내 안에 어떤 폭력성을 발견하진 않으셨어요? 연출을 하시면서? 제가 수혁한테 소리칠 수는 없잖아요. 수혁이 수혁에게 소리칠 수가 없는. 네. 저는 폭력성을 발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적성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진짜 되돌아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굉장히 즐겼던 순간들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여러분들만큼 정우성 연출의 작품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배우로서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화에 대해서 더 크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항상 연출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었거든요. 그간에 이제 준비하셨던 것도 많았다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다른 시나리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쓰지 않은 시나리오로 그것도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하면서 연출을 하실 줄은 좀 약간 의외였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이. 근데 김성수 감독님은 아무래도 많이 이제 그간에 태어났다부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 텐데 이번 작품이 저처럼 좀 의외셨는지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저도 우성 씨가 시나리오를 워낙 잘 쓰기 때문에 자기가 쓴 시나리오로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분의 시나리오로 이제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다 기대랑 다르긴 했는데 이 영화 보호자를 보면서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우성 씨,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평상시 했던 말, 자기 논리 이런 그러니까 정우성스러운 또 정우성이 영화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보면서도 확연하게 느꼈는데 아까 이제 정우성 씨가 영화를 찍으면서 폭력성을 발견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정우성 씨는 진짜 비폭력주의자예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차 타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영화를 느끼면서 굉장히 저 자신한테도 좀 질문을 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우성 씨가 항상 액션 영화에서의 나오는 액션이나 폭력이
그 영화의 논리 안에서 늘 그냥 다 용서받고 다 괜찮은 건가 이런 얘기 항상 자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성 씨가 액션 영화를 찍으면 그 폭력을 어떻게 묘사하는가가 저는 되게 저한테는 궁금증이었는데 이 영화를 반복해서 보면서는 이게 이 액션 영화고 악당들이 등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아내의 원수기도 하는데 이 영화 속에 그 절대적으로 그 증오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네. 그 누군가를 파괴하려고 하지도 않고 과거에는 이제 수혁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영화 안에서는 파괴가 목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뭐 없애야 되거나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악당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인물들이 다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보호자 관계, 책임을 갖는 네. 그런 심지어 킬러 그 두 남녀도 이게 남녀 관계 역할 부분도 모호하고 서로 쌍방 보호자 관계처럼 보이고 네. 우진같이나 네. 그런 그 우성 씨가 생각하는 그런 그 관계의 드라마들 그리고 폭력에 대한 본인의 어떤 입장 이런 게 영화에 아주 꽉 차 있어서 아 그래서 이 영화를 선택하고 이렇게 연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아마 이제 그 김성수 감독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이제 그 지점들을 이 보호자를 보면서 발견을 했는데 결국은 이 영화가 좀 달라지는 지점이 정우성과 굉장히 닮았다 하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존의 악당들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악당들이 끝까지 간다라는 느낌보다 이 정우성 선에서 어느 정도 이미 스스로 처단이 되고 있는 느낌, 스스로 자폭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김성수 감독과 작업을 하시면서는 사실 이제 그 아수라로 그 폭력의 미학 안에서 네. 끝까지 가셨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오신 건지 네. 짚어가 보도록 하죠. 그거는 이제 아수라는 악인의 자멸인 거죠. 네. 그 폭력의 자멸.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악을 대하는 방식의 관점은 다른 곳에서 시작했지만 그 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이제 저도 제가 안 쓰는 시나리오로 감독 데뷔를 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네. 그 뭐 여태 이제 긴 시간 동안 뭐 여러 작품들을 중간중간 준비하기도 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배우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관객들에게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 또 그 한 측면의 본분이 있잖아요. 배우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로서의 어떤 작품을 내는데 텀이 오래 걸리게 되면 전략적으로 그냥 그 연출은 다음에 가자라고 해서 약간씩 이렇게 밀었던 것 같아요. 그 조바심이 없었던 거죠. 보호자를 이제 뭐 배우로서 처음 제안받고 그리고 이제 연출까지 하게 됐을 때 그렇다면 이 보호자를 연출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고민했던 이 영화에 대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한 축에서 집어넣을까? 그리고 이 보호자가 갖고 있는 이 클래시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연출하는 방식으로 나의 언어로 한번 풀어볼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수혁이라는 친구는 아예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대해서 다 후회를 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과거를 청산하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영화는 그 친구가 나와서 시작하는데 그 삶이 그러니까 수혁에게 담고자 했던 거는 폭력의 성찰과 평범함의 크기.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평범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념, 이 단어에 대한 관념이 정말 평범한가? 이 평범함이 얼마나 어렵고 가치 있는지 인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는 이제 일상의 가치인 거죠. 수용에게는 그걸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폭력적 상황을 자의적으로 연출해내는 이 빌런들 그러니까 이
성준에게는 이제 사소한 감정, 자기 스스로의 감정에 의해서 촉발되는 이 자기가 의도치 않았던 이 연쇄적 반응의 어떤 폭력적 상황들을 좀 맛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서 너는 이제 우진과 진아 캐릭터는 그 폭력의 일상화 돼 있는 일상, 그러니까 폭력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렇게 여기지는 마치 게임처럼 우진이 대사에서 또 나오듯이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투영해서 그걸 극단에서 희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캐릭터들에게 제가 이렇게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소한,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고를 하고 있는 이 개인들은 사실은 이 사회 안에서 보면은 사회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당연하게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연민의 대상으로 또 보였어요. 그런 연민의 대상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악독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화가 나서 뭔가 자기 스스로에게는 큰 결정처럼 하는 행위들이 픽 뜨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소에,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걸 굉장히 크게 혼자만의 고민처럼 꼭 해결해야 되는 중대 사안처럼 여기는 그런 인물에 단면도 또 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캐릭터들을 만들어 나갔죠. 이런 장르 안에서 진짜 빌런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하는지가 영화의 스토리 라인에서도 중요한 요소지만, 흥미로운, 재미로운 그 지점까지 가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이 빌런의 이제 그 처리, 빌런의 이 묘사, 빌드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보통 액션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 설정, 그 관계는 이제 그 스토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게 이제 이야기를 빨리 재밌게 또 통쾌하게 만드는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들은 그런 수직적인 명령 체제에 따르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이 영화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약간 우성 씨 같은데, 뭐냐면 어떤 강압적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알아서 행동하고 자기가 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그 판단들이 이제 영화 안에서 여러 가지로 막 섞이긴 하지만, 그런 굉장히 보통 액션 영화가 수직적인 인간관계인데, 여기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수평적이고, 그리고 다 독립된 개체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성이 강한 사람들처럼 보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에서 진짜 남을 다치게 하거나 처형하는 그런 악당들은 김준환 씨가 연기한 성준, 그러니까 조직의 2인자인 성준과 김남길 씨가 연기한 우진이거든요. 근데 이 두 친구가 굉장히 닮았어요. 약간 PC로 하면서 슈팅 게임을 즐기는 중학생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력을 자행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재미에 의해서 게임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도 폭력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대단하고 무슨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폭력을 저지르는 애들은 어린애 같은 생각이 모자란 인간들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게 오늘 보면서도 굉장히 쇼킹했어요. 아, 맞아. 폭력을 자행하는 인간들의 지적 수준이 되게 낮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폭력을 재미나 자기를 우습게 봤다고 하는 그 자존심, 그런 거에서 자행됐다, 이런 거를 느껴서 그게 굉장히 달랐어요. 네. 지금 김성수 감독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조금 달라 보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엑기스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장난스러운, 그리고 크게 뭔가 의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남을 해치는 이런 거 안에 굉장히 그것들을 묘사를 하다 보니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의 방향성에 대해서 감독님께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폭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 자체가 이제 사실은 그 더 힘든 거는 그 비폭력이거든요. 그 폭력적인 상황 안에서 그 폭력을 포기하는 수역이 더 힘든 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수역이 왜 저 선택, 왜 분노하지 않지? 근데 그 분노의 감정을 되새기는 것도 더 큰 결정이거든요. 결단인 거죠. 그거를 감정을 억누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 행위보다는 이성적 사고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수요. 그리고 감정적 행동에 집착하는 미성숙한 빌런들.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폭력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바라보는 거는 진짜 결정이 쉬워요. 감정대로 따라가면은 주먹 한번 해드리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고뇌? 인내? 그런 대비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 행위에 즉각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에게는 약간 미성숙한 사고의 행태라는 제 스스로의 어떤 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남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조직의 2인자로서의 어떤 무자비한 어떤 그 모습도 아니고 그냥 우스운 그냥 미성숙한 어떤 행위다라는 그런 모습들의 이미지가 저에게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관객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식대고 약간 웃겨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비웃을 수 있는 여지로 계속해서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클리셰가 되는 영화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끝까지 갔던 그런 작품들이 많이 연상이 될 텐데 그 지점에서 보호자가 갈라지고 이 영화 제목이 왜 보호자인지까지 가닿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크 한 번만 그러니까 이야기가 단순하고 약간 클리셰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야지 이 영화가 다른 영화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이 영화는 다른 쪽을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또 확연히 드러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똑똑히 잘 들으셨죠? 네. 네. 중요한 지점을 감독님의 어떤 영화에 대한 토평을 통해서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이제 현장에서 정우성 감독이 바라본 배우 정우성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도 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역을 연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독님 굉장히 많은 얼굴을 데뷔 때부터 그리고 정우성 배우의 영광의 순간에서 담아내고 활용하고 이용하고 많은 것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쵸, 착취하고 소비하고 이해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감독님 직접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착취하고 소비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호자를 보시면서는 정우성이라는 연출자가 정우성의 얼굴을 바라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고 활용하고 착취하고 소비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김성수 감독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이 현장에서 저를 착취할 때는 정말 얇은 거예요. 제가 아수라 촬영할 때 감독님이 현장에서 막 뛰어다니시다가 한쪽 다리가 골절상을 입으셨어요. 저 박수 쳤잖아요. 막 웃고 감독님 아파서 어떡해요. 아수라를 휠체어를 타고 연출을 했는데 촬영 전에 휠체어를 타고 오는 때 박수 치면서 너무 크게 웃었어요. 우성 씨가.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거는 그 아까 제가 이 영화가 정우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는 거는 그 저도 이제 이게 사실 대한민국 배우 중에서 정우성 씨처럼 자기 이름 세자로 그냥 이렇게 딱 각인되는 배우가 없잖아요. 이게 정우성이라는 말이 약간 그게 어떤 고유대명사 뭔가 어떤 형용사 같기도 하고 그러는 배우인데 충무로의 수많은 영화, 수많은 감독들이 정우성이라는 배우의 어떤 매력 또는 뭐 요소를 이렇게 사실은 그 소비하고 착취하고 이제 이용했는데도 정우성 씨는 여전히 정우성이라는 이렇게 그 모습으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저는 어려서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우성 씨를 만나서 같이 일을 했는데 우성 씨가 사실 20대 초반에 탑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는데 오히려 더 차분하고 더 조용하고 더 이렇게 약간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오해가 있었어요. 저도 좀 너무 이상했고. 그런데 우성 씨는 아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인기와 관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뭔가를 혼자서 되게 고민했고, 그리고 다른 소위 탑스타나 다른 그 이제 그때 슈퍼스타들을 그런 것 사람들의 모습에 거의 그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근데 그런 자기만의 방식을 이제 촬영장이나 또 촬영장 밖에서 그런 거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저는 옆에서 그런 자기 자신간의 싸움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참 대단한, 제가 친했던 사람이지만 되게 대단한 인간이다라고 느꼈는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찾아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성 씨는 자기만의 어떤 원칙과 규범 이런 거를 정했고,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결과가 어떻든 그냥 그걸 다 그냥 묵묵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이 영화 속에 있는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네.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자기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 영화 감독이지만 이 보호자 안에서 한국 영화의 어떤 관습적인 그런 그 흔적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외국 영화의 어떤 요즘 유행하는 경향 같은 거를 쫓아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영화 보면서 이제 정우성 씨가 지금 만든 자기의 영화 언어가 뭐 완성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영화 감독들이 다 처음에 그랬듯이 그 자기만의 표현법이나 언어를 찾아가기 위해서 정말 용감하고도 그 자신감 있게 자기만의 표현법을 그 영화를 만든 것 같고, 저는 그런 정우성 씨의 첫 영화 그런 근사한 그 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에 대해서 같은 동료 감독으로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박수 한번 주세요. 기분 좋죠. 네. 아이 기분 좋아. 특히 김선수 감독님한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좋고요. 네. 제가 이제 감독님을 볼 때 뭐라고 어떤 땐 형, 어떤 땐 감독님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사실은 저에게 영화인으로서 가장 큰 용기를 주시고 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걸 많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동료로서 인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떤 감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큰 지지의 말씀을 큰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관계가 또 이렇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진 않아요. 그렇게 또 쿨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칭찬이 기분 좋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감독님의 데뷔 때도 보신 또 목격자이시기도 하죠. 감독님 데뷔요? 그렇죠. 감독님 데뷔작에서 감독님 데뷔작이 제목이 런어웨이예요. 아시죠? 다들. 모르시는 보신 분 분들. 있으세요? 꼭 봐주세요.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분. 그때 이제 서울극장이라 네. 서울극장 지금도 있죠.
있죠. 아 지금 없어졌어요. 네. 피카디리 극장이었군요. 피카디리 극장 옆골목에 작은 이제 네. 특집이었던 것 같아요. 대본을 시나리오를 주셔가지고 읽고 이제 감독님을 서먹서먹하게 만나서 감독님 저는 이번 작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무서워. 감독님이 이거 다 기억해요. 진짜 한 발이 안 가지고. 그래, 열심히 배우셨는데. 네. 예,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이왕 만났으니까 그럼 뭐 편하게 맥주나 한잔 하고 헤어지시오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부터 말을 놓을게. 그러면 이제 편하게 맥주를 먹고 헤어졌는데 그 편한 자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우한테 처음으로 아주 한 번에 나왔고 아니 그 이후로는 이제 숱한 배우 스텝도 다 까였지만 그 이제 제가 첫 영화의 첫 배우한테 까였어요. 그날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씁쓸하네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시나리오를 거부당하면은 사실 그 배우한테 다음 시나리오를 건네시기 힘들어하시기도 했고 또 그런 일은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다음에 비트라는 시나리오를 보내오셨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진짜로 편하게 맥주 한잔 하고 헤어졌을 때 진짜 감독님은 그게 다구나. 뒤 감정이 없으셨구나. 그래서 비트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이거는 그냥 웬만하면 무조건 한다라는 마음으로 읽었죠. 그리고는 그냥 시나리오 때 이제 영화 들어가서 감독님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비트라는 영화를 하게 된 거죠. 네,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때 박수를 한번 주셔야 돼요. 그때 무슨 용기로 다시 주셨어요? 런어웨이는 그 당시에 지금 또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이병헌 배우님이 아마 정우성 씨가 깠다는 역할을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 어떤 용기셨는지 여쭤보시는데요. 한분 상태가 하셔가지고 아니 원래 첫 영화 때 우성 씨 그때 어떤 잡지에서 우성 씨 얼굴이 이렇게 표지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저런 얼굴이 있지? 저 지금까지도 없어요. 네. 무슨 그림보다 더 잘 그렸더라고요 사진. 근데 와 저 사람은 제가 이제 그냥 사진을 봤는데도 굉장히 궁금하고 매혹적이고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랑 영화를 찍고 싶다는 되게 단순한 욕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 영화에 까였지만 이제 두 번째 영화 비트는 주인공이 정우성 씨가 했으면 너무 좋겠어서 그래서 일단 드려봤죠. 근데 다행히 한다 그래갖고 그 영화를 우성 씨가 해주는 덕분에 제가 지금 변변치 않은 영화들만 찍었는데도 지금까지 영화 감독을 해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듣고자 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우성 씨가 그 영화를 해준 게. 왜냐면 우성 씨가 없는 비트라는 거는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찍었어요. 그 영화랑 비트랑 태양은 없다는 우성 씨는 어떤 점은 저는 제가 단편 영화를 같이 찍던 친구들하고 그 영화를 같이 했는데 런어웨이는 충무로에 이제 유명한 선배님들하고 같이 한 거고 네. 그 선배님들하고 영화하는 방식이 좀 저하고 안 맞아서 이제 저랑 같이 단편 영화를 찍던 저의 다 친구들, 우성 씨도 다 아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태양은 없다는 비트를 찍는데 그때가 제일 즐거웠고 네. 제 인생의 가장 이렇게
기억나는 시절인 것 같아요. 네. 네. 감독님이 그 영화 찍고 망하셨어요. 네. 흥행으로. 네.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지만 첫 작품의 고통은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그 정우성 감독님도 여러 가지 지금 뭐 감독으로서 연출자로서 말고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은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명감독들은 첫 번째 작품이 다 세상과 네. 원활한 소통을 못했어요. 아름다운 말씀이십니다. 저는 아까 잠깐 이제 정우성이 착취하고 소비하는 정우성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좀 듣고 싶은데 이 수혁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악당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유독 좀 이렇게 좀 행동이 많지 않고 말도 없다 이런 캐릭터성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 이제 어떻게 스스로 연출하는 스스로의 캐릭터를 좀 어떻게 만들고 싶으셨었는지. 수혁에게는 반성만 있지 사실은 세상에서 자기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 방식도 모르는 친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10년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만났던 여자의 어떤 마음은 계속 유지하고 그 여성이 어디에서 살고 있다는 이제 주소 정보만 이제 쥐고선 이제 무작정 찾아가는 거죠. 그녀에게 또 마음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 방식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수혁은 굉장히 서툰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펼쳐지는 어떤 것에 대한 리액션도 굼뜨고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혁에게 주어지는 과거에 자기가 아끼던 차. 그 차가 결국에는 이 낯선 나가야 될 세상이지만 아직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낯선 세계에 들어서기 전에 이렇게 보면 관문,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조금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를 담을 수 있는 아주 협소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다만 이제 수혁에게는 그 의지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후회하는 세계로 다시는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들은 그 말, 그리고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 그 방식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그 방식에 대한 고민에서 찾아지는 해답에 맞게끔 이 상황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수혁에게 제가 준 어떻게 보면 감정 라인이죠. 네. 아마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차가 딱정벌레 껍질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수혁이 자신을 자꾸 움츠려들게 하면서 그러니까 액션 캐릭터로 활약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김선수 감독님은 이 영화의 액션 설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수라로 또 같이 작업하신 허명현 무술 감독님이 같이 작업을 하셨죠. 이 영화의 무술 감독이 이제 허명현 감독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무술 감독이에요. 그 영향력도 제일 있고 또 범죄도시를 했고 범죄도시 4편에는 감독으로까지 하신. 네네 맞아요. 정두홍 무술 감독의 바로 직계 후배고 네. 정두홍의 뒤를 이어서 지금 한국 최고 감독인데 그분이 처음에 무슨 스턴트를 한 게 우성 씨랑 무사를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친해요. 정우성 감독하고 허명현 무술 감독하고 너무 친해서 두 분의 그런 되게 독창적이고 새롭고 그리고 둘이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는 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이제 또 우성 씨가 만약 액션 영화를 선택한다면 홍명현 감독이랑 굉장히 그 새로운 무술이나 액션이 있는 영화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카액션이랑 오토바이 액션이 그 주인공들이 뭐지 우진과 진아 김남길 씨랑 박인하 씨가 한 그 역할도 그렇고 이 주인공들이 막 그 굉음을 내뿜으면서 자동차가 달리고 오토바이를 질주하고 약간 보니 앤 클라이드의 인물처럼 그 뭔가 답답한 세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래서 뭔가 자유를 획득하고 싶은 그런 방랑자들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혁도 이제 보호자를 잃어버린 딸을 위해서 자기가 보호자가 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그래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자유인의 느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액션 장면에서 그것도 우성 씨 자신하고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액션 안에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 관념이나 이상을 그 액션 안에 투영시킨다는 게 굉장히 딱 보면서도 정우성 씨가 저걸 만들어내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아마 그거를 홍명현 감독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도와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작업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착해서 또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성수 감독님께서도 그 부분을 또 이렇게 같이 작업한 그 연출자이기 때문에 발견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정우성 형 팬 고3님이 있으십니다. 고3입니다. 네.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또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먼저 드릴까요? 네. 고3 네 번 보신 분 어떤 궁금증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만? 네. 계속 액션 장면 속에만 출연하시는데 코미디 영화나 로맨스 영화에 출연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4번 보고 나서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하나 더 얘기하세요. 영화에 담겨있지 않은 박성희 배우님 맡으신 은국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은국의 최후? 네, 알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국의 최후? 네, 은국이와의 결말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제가 최종 편집에서 드러냈어요.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은국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수혁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은국이의 명령에 의해서 뭔가 나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구나. 수혁은 은국이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수혁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은국에게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개봉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편집에서 그 안에 수혁이 스스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에게 내리는 징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영화 안에서 수혁에게 또 짊어지는 죄책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그녀 혼자서 10년간 자신의 아이를 어렵게 보살피고 있었다는 그 사실조차도 자기는 몰랐다는 죄책감. 그 죄책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 폭력적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내는 징벌을 선택해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내리는 그런 어떤 징벌의 장면을 보여드리는 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 지금 시대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그런
징벌과 그리고 반성하는 그 수용의 모습을 마음 열고 받아들여줄까?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걷어내자. 좀 더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이 전체적인 어떤 보호자라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여러 언어의 맥락을 좀 더 편하게 전달해 드리는 고민에서 이제 그 상태가 됐죠. 네. 그 다음 그 질문 아까 이제 코미디나 네. 또 멜로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냐? 멜로는 멜로 드라마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영화는 아니고. 근데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그 도전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청각장애인이라 말을 못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남자 주인공이 말을 안 하고 대사가 없이 수어로 아무튼 그 새로운 도전. 수어는 또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네. 다 배워서 해야지. 코미디요. 제가 약간 이 보호자에서 나오는 약간 블랙 코미디, 병맛 코미디 이런 거 재밌어요. 뭐 기회가 된다면 다 하고 싶어요. 지푸라기에서 약간 그런 캐릭터를 보여드리긴 했죠. 네. 다른 작품들도 정성 배우로서의 필모도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드신 거죠? 네? 지금 아까. 만드신 거죠? 네. 아까? 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일단 장편 영화 감독 되기 정말 축하드리고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각본을 처음부터 쓰신 게 아니라 감독을 하기로 결정한 후부터 이제 각색에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이 이제 각색에 참여하시면서부터 특별히 크게 변한 스토리 부분이나 장면 혹은 특별히 감독님이 가미하거나 변경한 캐릭터 설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원래 그 각색하기 전에 시나리오가 어땠는지 사실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계속해서 수정을 했죠. 그 캐릭터들의 모습 그리고 그 대사 디테일한 대사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제가 수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민서 부분은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그 가혹한 것 같아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상황을 설정하기 위한 이 이야기 본편에 들어가기 위한 전사인데 그게 본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설정을 위한 이야기인데 너무 가혹하게 이 캐릭터를 그리고 있구나라고 해서 조금 순화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을게요. 와, 제일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정성 감독님 한 번만. 제가요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럼 이쪽에서 좀 계속 됐으니까 저쪽에 네 지금 막 이렇게 팔 길게 뻗어서 계속 네 본인이요. 네. 본인. 네. 김성수 감독님이라고 흔드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캐릭터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답변을 좀 보충한다면 인비 부분이에요. 이제 인비가 어떻게 보면 이 미성숙한 캐릭터들이 난립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성숙할 수 있고 성숙한 캐릭터가 아닐까? 그래서 인비를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 존재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비 스스로가 존재 자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비 부분에 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러면은 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궁금한 게 마지막쯤에 그 오진이 자기 할머니 얘기를 하고 나서 수혁이가 이제
너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했다.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근데 뭔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우진이가 도망가면서 끝나버려가지고 이게 뭔가 자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뭔가 화를 내려고 했던 건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질문. 사실은 우진이는 앞에 이제 교회 장면에서도 저게 진짜 고해성사인지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말장난인지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기회가 없고 비춰도 솔직한 얘기를 단 한 번도 비칠 기회도 없고. 근데 이제 사실 우진이가 수역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끼는데 인간이 고뇌하는 거, 고민하는 걸 처음 발견한 거예요. 우진이 입장에서. 왜 고민하지? 고민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이 상황을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방식의 삶을 선택한 우진인데, 사실 그 차 안에서 우진이는 진짜 처음으로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수역에. 하지만 이 대상은 관계를 지속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인 거죠. 수역이라는 대상. 그리고 자기가 처음 봤던 이 고뇌하는 인간에게 자기의 진심을 털어내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굿바이 하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자기 스스로의 고해성사에 대한 부담도 없는 그런 대상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혁이가 해줄 말은 거기까지 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수혁이가 선택한 말은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어가 아니거든요. 너희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다라는 걸 짐작을 하고 그러니까 탓을 이 대상에게 하지 않는 선택을 한 거죠, 수혁이. 왜냐, 그거는 인비를 일단 찾아야 되고 인비의 보호자가 돼야 되는 자기가 스스로 먼저 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그래서 이제 수역에 대해서는 때문에로 간 거죠. 그래서 때문에가 굉장히 중요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군요. 저희 그 관객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보호자로 이렇게 감독님 영화를 만드니까 이렇게 감독 멜로 연기 보시면서 계속 이제 그 어떤 시나리오를 끄집어내셔서 또 연출을 하실지 그때를 또 기다리면서 그때 또 김성수 감독님이 또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그때 마이크 잘 들고 하시기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자리에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보호자 행사관람 약속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여기도 편지 있어요. 여기도 편지. 편지 여기도요. 여기도. 감독님 보호자 재밌어요. 네.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영화 잘 만드셨어요.